많은 찬양이지만 진정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실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주님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저하고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내기를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무더위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깨달아 하시느냐? 의심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깨리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여름 수박입니다. 수박을 드신 분은 표현력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름 수박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환영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데 제 속에 있는 들보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과도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얼굴 표정은 좋지만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눈에 있는 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여정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초대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티를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내에 있는 티를 자꾸 봤는데, 또 아내가 저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떠나고 그 아이들에게 했던 잔소리 2개가 저한테 다 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 안에 그런 티가 있었구나.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전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분이 나서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 티를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여정에, 부모의 어떤 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티를 보는 여정이 아니라 제가 말미에 말하자면 친구예요. 친구야 반갑다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먹지 마시고요. 그 티를 그냥 그대로 받을 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바라고 그 관계에서 새로운 여정을 주겠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부부 첫 강의에 한 주제가 있는데, 이해라는 기둥. 부부 사이에 이해라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4가지 기둥을 얘기해요. 저는 사랑, 신뢰, 뭐였죠? 하나가? 까먹었네? 존중. 그 다음에 마지막 이해라는 기둥을 부부가 세우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이 이해라는 기둥은 잘 안 세워진다는 특징을 얘기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부 사이의 이해라는 기둥은 거의 삶의 말미에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라는 기둥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나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차마 말도 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이해라는 기둥이 가장 말미에 세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상대방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전 지역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년 부부의 소통의 전문가를 한번 여기 초대했습니다. 우리 이상일 사님하고 부장님 소개해 주실 텐데요. 한번 부부 사이에 있는 이 골을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서로의 티나 들보를 확인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티를 볼 때 상대방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제가 여러분 지금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너무 기대에 넘치는 그 표정이 너무나 우리 강사님이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4주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한 분만 삼행시, 우리 박집사님 삼행시 한 번만 본인 거 발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삼행시 큰 소리로 앞에 읽어야 돼? 예. 박수 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주님께. 여러분이 이런 귀한 고백이라는 걸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돌아보면
지금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만나주셔서 그 이야기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년 부부의 대화와 소통의 주제를 갖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제 방금 소개받은 올메 심리상담센터 이상희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 저녁이잖아요. 내일부터 주말.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들으러 갔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했으면 들으러 갔을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요. 네, 저희 남편 믿음 좋았고 교육을 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같이 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 남편한테서는 천국에서 만났다면 정말 좋은 거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정말 불편하다. 교회에서 보고 당신을 칭찬할 때 있고 나 때로 그 칭찬에 동의하지만 이 땅에서 살기는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나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가 저희 한 2,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스브레이크 하려고 나왔는데 저는 제가 파리 약권이거든요. 그래서 82학년 2년도에 저희 남편은 캠보디아에서 만나서 사진 동호회에서 만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연애해서 28살까지 사귀어서 28살 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처음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손을 잡아본 최초의 남자고 마지막 남자죠. 저희 아들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혼했고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 34주년이 지났죠. 올해 34주년이 지났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학부가 심리학이고 석사가 심리학이고 박사 과정에서 심리학을 좀 배웠는데 심리학은 사실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부부 문제, 자녀 관계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 미시적인 지식을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굉장히 재미있게 했는데 왜 여기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살아보니까 이 가족이 잘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를 기르는 것도 어떻게 기르는 게 건강하게 잘 기르는 건지를 첫째 모르겠고 그거를 특별히 배운 적도 없고 남편과의 삶은 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저희 남편, 저희가 선천교회 다니거든요. 선천교회 다니는데 저희 남편 이제 저희는 첫 때예요. 믿음의 첫 때여서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위에 권사님 그 삶을 뭐 엄마가 권사님이었다 이런 어떤 그런 삶을 본 적도 없고 저희가 첫 때고 저희 남편도 첫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제 선배가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INFP거든요. 그 MBTI에서 INFP 근데 다 파워 P. 웃으시는 분 이유가 있으시겠네요. 상대가 그렇거나 본인이 그렇거나.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저는 파워 STJ. 네, 웃으시는 분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단일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특성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 너무 좋았어요. 안전하고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관대하고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헌신적인. 예. 그럼 연애할 때는 좀 피곤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에 가잖아요. 근데 남친이 집에 안 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네, 여친이 집에 안 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대전에 와서 뭐 살고 그 다음에 저희 둘이 연애하듯이 그냥 살았죠. 그래서 34세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제 삶이 바뀌고 저는 그때까지
실은 아이의 존재가 제 삶을 바꿀 거라는 거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성불이 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걸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제가 저희 집에 첫 아이고 저희 친척 중에도 처음으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관찰 연습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너지는 제 삶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고 굉장히 우울했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를 냈겠죠.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내 삶이 힘든다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피해서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갔겠죠. 인정과 칭찬과 친밀감과 공동체와 지지와 간식과 그 모든 것이 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며칠 전에도 제가 막 화가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내가 34살 딸을 낳았는데 34살 때부터 우리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54살 대학 갈 때도 54살 때까지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교회 가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묵상하고 청년부 소그룹하고 여름마다 단기 순교 가고 저희 집 앞에 식당에서는 저희 남편이 나이는 전도사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교회 가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삶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의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난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이 헌신했어야 되는 부분을 소홀히했다는 점을 말하는 거다. 사역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그 열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난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다라고 제가 한 10년쯤 얘기했겠죠? 10년쯤 얘기했는데 저희 한번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인정 안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하죠. 자기 아니래. 자기는 하나님이 열정 주셔서 했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는 웬일인지 목장에서 나눔을 하면서 또 7월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거든요. 길이 또 열렸잖아요. 네,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준비를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됐나 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름마다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가고 동남아에 안 간 데가 없겠죠. 네, 일본부터 시작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시험 드는 분 계실까봐 부부로 들어왔더니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 혹시 계실까봐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건 헌신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남편이 그걸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제가 객관적인 고통이 있다면 제 고통을 저도 해석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남편이 도박을 해서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 남편이 술을 마셔서 그러면 저도 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객관적으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신앙생활 잘했고 교회 가면 안 믿는 남편들도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는 결혼을 잘했고 부러워하는데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 투표할 수도 없고 혹시 나는 도대체 내가 이상한 건가? 그 너무나 오랜 긴 시간 동안 해볼라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지식들을 공부하게 된 건 제 혼란스러움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부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어야 건강하고 친밀하게 잘 살 수 있었는지.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지 않고 아이네 시집으로 나가고 남편은 교회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걸 지금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UNI 검사를 보면 탐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제 친구가 어떻게 얘기할 때가 있냐면 상희야 어디 가서 질문하지 마.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문하지 마. 왜? 그러면 너는 호기심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네가 취조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제발 질문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식들은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좀 세미나가 있으니까 서울에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아이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막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지식들의 큰 그림이 맞춰진 거죠. 이랬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영어 문법책에서 많이 보셨죠? 과거에 후회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영어과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쵸? 성분 영어에 나오잖아요. 이랬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젊은 부부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젊은 커플을 오는 부부들이 있는데
결혼할 신혼부부도 있고 결혼할 예정인 부부도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결혼 예비학교도 있고 이런 데서 이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대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 과연 얼마나 그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지. 전 지금은 저희 남편하고 이제서야 친밀해요. 그 친밀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친밀했죠. 했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갈등이 뭐겠어요? 우리 남편은 인정하지 않고 저는 억울하죠. 저는 억울하죠.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이 의사소통이지만 소통은 스킬이 아니거든요. 소통이 어때야 소통할 수 있나요? 서로 쌓인 게 없고 서로 무슨 말을 해도 되는 안전한 사람이고 그쵸?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우리는 그래야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살아보니 이 정말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그 심리적인 기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번 주에 나눌 얘기는 과연 부부란 서로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겠죠. 있을 거고 그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 사이가 저희처럼 우리 부부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하고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확신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다른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의 삶은 왜 그런 자잘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야 했는가 그 평행선을 달렸어야 했는가 그걸 이제 나중에 저는 존 나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인용한 책들을 보면서 알게 돼요. 아 우리가 차감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같은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신 분들이 아마 나름 쌓여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담실에 오는 부분은 아내 쪽에서 좀 더 쌓인 게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논문을 안 써봐서 아직 남편도 쌓여있는 게 있는데 아내가 좀 더 쌓여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내가 쌓여있는 게 있어서 말이 곱게 안 나가면 남편이 가장 불편한 건 부드럽지 않은 말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부드럽지 않은 말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담실에 오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결혼 생활에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꼭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 결혼의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 기원부터 펼 수가 없으니 우선 악순환의 패턴을 파악하고 선순환으로 바꿔요. 그 상호작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개인 상담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하면서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성장사도 탐색하고 많은 인지적 왜곡도도 탐색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부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도 결국 두 가지가 건드려질 거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의 악순환의 패턴이 건드려질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각각 갖고 있는 성장사에서 그렇게 상호작용들이 하도록 만들어진 그 성장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보편적인 역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지식을 들으면서 남편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네, 남편들은 아내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러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내가 이러니까 상대가 불편했겠구나. 네. 내가 이러니까 상대가 불편했겠구나. 제가 요새 깨닫는 거는 제가 저희 남편한테 지난번에 이번에 제가 막 해냈던 그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어. 왜 혼란스러웠냐면 당신은 정서적으로는 너무 안전한 사람인데 행동적으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구분해서 지각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행동적인 이기성과 정서적인 안전함이 늘 헷갈렸고 저는 원가적인 아버지가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는 폭발적인 분노만 없어도 굉장히 많은 정수를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행동적인 이기성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잖아요. 거의 하기 싫은 거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데 정서적으로 안전하니까 헷갈리고 이걸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했는데 그 두 개를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전 남편은 굉장히 선명하게 지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맞대요. 맞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장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10년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10년이었거든요. 10년이 무슨 10년이었어요. 반으로 줄여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너무나 사역에 헌신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죠. 그렇게 화가 나죠. 근데 저희의 오랜 전쟁은 남편의 그 고백으로 일단락 되었고, 지금부터 이제 친밀감을 쌓아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올해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 이 전쟁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 시간을 줄여야 우리가 이 결혼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결혼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대가 지불하는 대신 우리가 누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가 지불은 하고 누리는 게 없는 식으로 살아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은. 네. 그래서 결혼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자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네, 이제 저희는 친밀하죠. 전쟁의 역사 때문에. 전쟁의 역사. 문정희 씨가 쓴 책을 보니까 남편이라는 시간인데 그 어느 누가 올려놨던데 워딩 그대로는 모르겠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원수 같다가도 내 아이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남자가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어서 나는 오늘도 전력을 짓는다.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내 남편. 이라는 시가 제가 아는 집사님 프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겠죠. 눈물이 날 뻔하더라고요, 진짜. 그래 맞다. 이러니까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은혜를 나누려고 읽어줬더니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본인은 전쟁을 가르쳐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웠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싸웠어? 그 말이 좀 기가 차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네. 가정에 관한 많은 묘사가 있죠. 근데 이탈리아식 로버트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국이나 천국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어디에 갖다 버리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은 미국 기타노 다케시가 인식하는 가족과 브라우닝이 인식하는 가족, 그 사이 어디인가 있죠. 네, 그 사이 어디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지식들을 배워서 때때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행복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쵸? 네. 근데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워싱턴 가정연구위원회에서 1988년에 18,000 가정을 샘플링을 해서 연구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런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건강한 가정은 가정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이 없이는 그 가정이 이룰 수 없죠. 그다음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영적 헌신, 힌두교여도 영적으로 헌신되어 있으면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거죠. 네, 저 18,000가지를 방금 샘플링했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에 대한 그림은 각자 달라요. 대부분 자기 원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 집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 폭발적인 분도 있었으니까 남편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기만 해도 저는 오랫동안 점수를 줬다니까요. 근데 거기 점수를 주다 보니까 남편은 더 이상 점수를 딸 필요가 없고 저는 뭔가 결핍을 느끼는데 그게 뭔지 알아채는데 또 10년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남편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조용하기만 해도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 자기 공부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남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거는 내 결핍과 남편의 수동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내가 그 안전한 가정이 결핍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수동성이 안전함으로 해석됐고 나는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다 보니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구나. 이건 결국 궁극적으로 내 문제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한 거죠. 심리적 정황까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애착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양육자와 맺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애한테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애착을 형성시켜서 떠나보내는 것까지 하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키우도록 아이들을 하나님 내신 거거든요.
자, 근데 메슬로우가 욕구 미개 가설을 해놨죠. 이론을 해놨는데 이 미개가 종류와 다른 점은 이 하이어라키가 있잖아요. 층이 있어서 제일 하단의 욕구가 만족될 때 그 위의 욕구가 발현되고 그 위의 욕구가 만족될 때 그 위층의 욕구가 발현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 의미인데 자, 보세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근데 저 안전의 욕구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 안전도 있지만 정서적 안전의 욕구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애정이 소속의 욕구가 발현이 돼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저기서 딱 걸려 있었던 거죠. 저희 온 가정은 아빠가 좀 폭발적인 분노도 있고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걸려 있으면 아이는 에너지를 어디 쓰게 되냐면 우리 집이 정서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아빠가 화났는지 안 났는지, 엄마가 화났는지 안 났는지 여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애정이 소속의 욕구가 발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딱 쪽이 걸려 있었다는 걸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정서적으로 안전한 집이었고 애정이 소속의 욕구가 있었으니까 친밀감을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남편과 제 사이에서 뭐가 걸림돌이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건 남편은 어쩌면 나와의 관계에서 역할은 굉장히 잘 분담됐지만 자기가 누리기를 원하는 정서적 친밀감을 누릴 수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은 잘 해내지만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고 깊이 연결되고 이게 뭔지 저는 잘 해낼 수 없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가면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 가족 내에서 정서적으로 안전한 집이 돼서 애정 및 소속의 욕구를 아이가 느끼고 충족받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도 저 욕구가 발현되고 충족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배운 게 있다면 그거는 친밀감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깊이 연결되는지 어떻게 우리 상호 의존하는지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배웠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저는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식당 가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기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 사실 뷔페도 혼자 갔어요. 간 적도 있어요. 네. 요새는 안 가지만 그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또 혼자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서 잘 해라.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 귀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귀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논리적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정의 핵심이 되는 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죠. 그러면 부부관계가 친밀감과 사랑이 충분할 때 갈등이 잘 조율되고 가족의 불안 수준이 낮아져요. 그래서 고해는 그 가족의 만성 불안 수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신의학자 고해. 그래서 부부가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갈등이 조율되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관계 안으로 결국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부부 관계가 먼저일까요? 부모 자녀 관계가 먼저일까요? 맞아요. 왜 그렇죠?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언제 아셨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딱 이게 뭐라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본 건 아주 나중에 뒤에서고요. 저희 부부는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은연중에 부부 관계보다 내가 아이와 맺는 관계, 우리 남편이 아이와 맺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식을 접하면서 알게 된 건 그게 저희 관계를 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커플 상담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상담을 할 때 부부 관계를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최우선으로 도와야 되는 걸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도 그래요. 이 내용은 존 가트만 박사의 최근 존 가트만 박사라고 이분은 미국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족 치료하는 거나 부부 치료하는 분인데 이분은 막상 존스 홉킨스 물리학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유를 모른 채로 한번 이혼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부치료사가 배웠고 아내도 부부치료사 아내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책에 인용된 건데 그 책에 보면 1930년대 연구기는 하지만 이 결혼 만족도 그래프가 U자라는 거예요. U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때 피크다가 쭉 떨어진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막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막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이게 상당히 장기 중단 연구거든요. 막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그러면 막내가 집에서 독립하는 시점부터 차츰 높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3분의 1의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3분의 1의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첫 아이 낳기 직전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최대가 되는데 그 결혼 만족도를 유지하는 3분의 1의 부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3분의 1 부부와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부의 차이가 뭔가? 아빠가 꾸준히 아기를 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어떤 관계를 지속한다? 갈등을 줄이고 성관계, 섹스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것을 둘 다 합의하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이가 커 나가는데도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3분의 1의 부분은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첫 아이 낳기 직전에 결혼 만족도가 떨어져 있다면 어떤 부분을 물어보셔야 돼요? 부부 관계를 우리 부부가 최우선에 두지 않았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는 그랬더라고요. 결혼 만족도 계속 떨어져 왔던 이유는 전 정말 너무나 감정적으로는 수없이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이혼 사연은 뭐라고 쓸까요? 교회 너무 열심히 가서? 뭐라고 쓸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행동적으로 제가 실천을 하진 않았지만 그게 저희가 부부 관계를 최우선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부가 친밀감을 쌓는데 상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는 행복에 관한 장기 중단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이 발표할 당시에 75년간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연구가 인간이 도대체 행복하게 사는 그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장기 중단적으로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 한번 그거 플레이 해봐 주시겠어요? 코덱이 없나요? 제가 이거 PPT에서 플레이 봤을 때 됐었는데 PPT 다시 들려볼까요? 이거 USB를 들려볼까요? 제가 이거 플레이 해보고 왔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코덱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안 되나요? 지하에서는 플레이가 됐었는데 맞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다 다음 주 강의실이 지하죠? 네. 아마 거기는 코덱이 깔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는 걸로 하죠. 네. 저의 연구 결과를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간이 뭘로 행복해지냐면 관계로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걸 사회과학적인 중단력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관계로 행복한데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몇몇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핵심이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기억력 강퇴도 느껴져요. 네, 기억력도 덜 강퇴되고 건강도 더 좋고 생리적인 지표들도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저희도 지금부터 최소한 15년, 20년은 저희도 살게 되겠죠. 아마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경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부부관계를 경작하지 않고 살기에는 노년이 너무 힘들죠.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거친 정서관계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지속하려면.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하고 부부애를 넘어서 전우애를 느껴요. 전우애. 말씀드렸죠. 전우애를 느껴요. 진짜. 너무 저희는 부부 동갑이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우애를 느끼는데
다음 시간에 그런 거 볼게요. 자, 그럼 좋은 부부관계가 어떤 힘이 있는가? 제임스 코언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 녀석들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fMRI를 찍어서 그 뇌를 촬영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실험은 혼자서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충격을 기다리는 동안에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실험에서 충격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의 손을 잡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는데, 첫 번째 실험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실험? 네. 두 번째 실험 어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손. 세 번째 실험 남편의 손을 잡을 거라고 예상했던 여자들이 시상하부가 조순서로 활성화됐다는 거죠. 남편의 손을 잡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세 번째 실험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낮아진 여성들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가 좋은 것에 실제적인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우리가 잘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이런 부부들이 어쩌면 지금은 저는 가장 에너지를 써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근육 부자가 뭐 어떤 부자가 뭐 연금 부자가 어떻다, 그거 다 좋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감을 줄까? 남편과 관계, 아내와 관계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이 관계를 많이 경작해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 지식들을 알고 싸우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걸 풀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정말 많이 쌓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싸우고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며칠씩 말 안 하면서 말 안 하고 말 안 하지 이러면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밀감을 느끼고 둘이 관계가 잘 조율되고 남편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고 그거에 행복감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싸우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친밀감이 주는 기쁨을 안 가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경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자 보세요. 하는 연구에 따르면 서로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연결된대요. 그래서 혈압, 심장박동수, 호흡, 호르몬 수치도 조율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이 종분과 닮아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말 들으셨죠? 자, 왜 닮을까요? 실제로 닮아 있나요? 어때요? 교회에서 부부들 많이 보시잖아요. 어때요? 안 닮아있는 부부들 사이 어때요? 닮아있다는 게 이게 물리적인 생김새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눈은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눈이 작고 한 사람은 얼굴이 가늠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넓적한데도 닮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이 연구 결과가 JTST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유는 닮아있는 부부는 사이 좋은 부부는 정서를 공유하더라. 정서를 공유한다는 건 얼굴 표정권을 같이 쓴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정서를 공유했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이 좋은 부부는 닮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고에 대자는 그 말이 과학적으로 사실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는 공감입니다. 행동의 공감, 행동을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당신이 그렇게 느낄만 하다라고 하라는 건데, 부부 상담하면서 남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영혼이 안 실려서 말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 네, 옳은 줄 알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감정에 공감할 때 상대가 나, 내 존재를 수용한다고 해요. 내 존재를 수용하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유체이탈에서 몸으로 들어가요? 안 되잖아요. 내 존재를 수용하는 게 우리 굉장히 기쁨인데, 내 감정에 공감해서 그래 정말 힘들었겠네, 나라도 그랬겠다,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남편들한테 이걸 가르쳐서 영혼을 안 싣고라도 그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내들이 울어요. 영혼이 안 실린 거 알아요. 오늘 자기 남편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배워서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내들이 운다니까요.
지름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거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름길은 여기에 있어요. 지름길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하죠.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하고, 옳은 걸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아내를 그 얘기 듣고 싶어 하나요? 아무도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아이메시지가 그냥 되나요? 아니, 절대로 안 되죠. 심리적 기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우리의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요? 저도 남편하고 7년 연애했으면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결혼했을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분명히 남편이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한 번씩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들곤 했는데 마침 이런 연구가 있었잖아요. 코넬 대학에서 했대요. 이 대규모 연구, 피용자 5,000명이었어요. 24살에서 44살까지 피용자 5,000명 이상으로 신비하자는 연구인데요. 자, 이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해요? 심리학자들이 참 재미가 없는 게 심리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형이학적이라고 생각되죠. 신디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과 또 하나 신경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페닌 그 잊어버렸는데 그 세 가지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상태. 그게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 최장 900일.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낭만적 사랑, 열정적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누구의 콩깍지가 싫은 사람. 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지 그것만 보는 사람. 저는 뭐만 보였겠어요? 남편한테 정서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나한테 안전한지 안 한지. 나한테 우리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엄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릇 가르치고 예의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수용해 주는지 아닌지. 이 사람한테 다리를 뻗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만약에 제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한테 매력적이었을까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에 가서 이거 다른 세트에 가면 다른 이거 말고 다른 강의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원사님들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저는 다 자랐고 아이가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해서 매력적인 건강한 사람을 배우자로 데려올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까요? 권사님 아이가 건강한 만큼 건강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그러려면 권사님이 건강해지시면 되고 권사님이 건강해지시면 아이가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매력적인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낭만적 사람은 코티졸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의 조합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환희해져서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최장 900일 원하는 사람. 네.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 falling in love라는 표현을 실제로 영어에서 쓰는 서로에게 몰두하고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때 화물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일체가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의 상태. 근데 정신과의사 존스 카페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는 이 사랑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동물의 발전기와 그 사람, 그 책은 미국에서 12년간 베스트셀러였던 거거든요. 정말 그 명저예요. 번역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마치 한국말로 쓴 책처럼 번역돼 있다고 느꼈어요. 원서를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이 너무 매끄러워서. 네, 그렇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기간이 끝났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20년 지나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낭만적인 사랑은 사그라지고 깊고 편안한 관계로 사랑의 기운을 보냈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동반자적 사랑. 더 차분하고 덜 지혜적이고 안정된 사랑. 두 사람 모두 솔직하고 비교적 현실적인 눈을 가진다. 헌신적인 우정을 훨씬.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걸 하잖아요. 가족끼리 뭐 그런 걸 하고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헌신적인 우정이 훨씬 가깝고. 그래서 저도 좀 전 남편하고 있으면 때로는 남자는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주 친밀하고 오래된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내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떤 때 남자 여자인지
헌신적인 우정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 충동의 강도나 빈도는 낮고 깊고 편안한 끌림. 이때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 스탑되고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저거 언제 들은 거예요? 수요 호르몬이잖아요. 그쵸? 뭐겠어요? 열정적 사랑이 돌봄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EBS인가 KBS인가에서 다큐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연구에 신디 하잔의 연구에 근거해서 실제로 커플들이 만날 대월수에 따라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낮아지고 저기 나오는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분비가 올라가는지 혈중적 농도를 체크해서 한 다큐가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해보면 어떤 커플은 열정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잘 갈아타고 어떤 커플은 열정적 사랑에서 끝나요. 저 호르몬 농도에 달려있어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문학가들은 정말 미사의 얼굴을 갖다 붙이지만 신디 하잔이 규명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어쩌면 사랑은 신경 전달 물질의 조합이 만드는 정신 상태가 그런 거죠. 그게 신기하게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면 그게 재밌거든요. 저는 재밌는데 자 그럼 동반자적 사랑이 되면 뭐예요? 오래된 관계의 선물이자 친구. 남편이 편안하시면 어때요? 남편 때문에 가슴이 뛰진 않거든요. 네, 남편 때문에 가슴이 남편 또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 때문에 가슴이 뛰겠어요? 이 익숙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반자적 사랑에서는. 그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혼할 때문에 나와 있는 자 낭만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한다는 건 어떤 건가? 그것은 늦은 밤 꿈과 희망을 주제로 나누던 깊은 대화가 연애할 때죠. 다음날 누가 아이를 학교로 데려갈 거냐? 아침은 누가 할 거냐? 나중에 둘째 픽업은 누가 할 거냐? 주말에 시어머니 생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결정하는 이야기로 바뀔 때 따라오는 감상하고 같은 거다. 두 사람의 관계가 모범보다는 일상에 가까울 때, 근사한 외식보다는 평범한 집밥에 가까울 때 생겨난다. 우리의 사랑은 동반자적 사랑으로 갈아탄 지 오래됐죠. 너무나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익숙함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익숙함을. 친밀함이라고 느껴야 돼요. 친밀함.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이미 열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 패셔닛 러브가 아니라고요. 근데 스카펫 박사는 그래서 사랑은 의지고 결정이다. 스카펫 박사의 정의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다. 의지고 결정이기 때문에 행동이다. 네. 진짜 행동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부부에 관한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돕는 대필이잖아. 그래서 상담실에 안 오는 분은 모르겠고 오는 부부들을 보면 아내 남편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취약한 것 같아요. 네, 취약한데 그 취약성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아내는 가만히 있겠어요? 추격하죠. 따라가서 비난하잖아요. 동물로 들어가는 동물 안에 불을 지펴서 나오게 해서 비난하죠. 근데 남편들이 정말 못 견디는 게 아내의 폭발적인 분노와 거친 말투, 비난이에요. 근데 상호작용 패턴을 검색해보면 그 거친 말투, 분노, 비난을 또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요. 근데 둘이서는 누가 달걀인지 누가 닭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명 더 제가 재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제 의견이 뭐라고 저한테 와서 듣겠어요. 한 명 더 못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는 어떤 관계가 건강한 부부관계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려면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지식의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 기반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질문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죠? 질문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뭘 물어보실까? 그래서 부부 상담해보면 상담 준비를 잘한 부부일수록 질문이 많아요. 네, 상담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요. 부부가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적어오셨더라고요. 적고 막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막 그래서 다른 상담사가 돼서 나타난 부부였는데 양쪽 다. 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진짜 질문이 많았거든요. 왜? 정말로 헷갈리고 진짜로 모르겠거든요. 왜? 1대1이잖아요.
이게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어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저 떠나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성적으로. 이게 안 떠나져서 문제되는 분들이 많죠. 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 진리를 하시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가 너무나 그 전쟁의 역사가 길었지만 제가 지금 남편한테 느끼는 친밀감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한테도 느껴본 적이 없는 수준의 친밀감이라고 느껴져요. 네, 그리고 그 친밀감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어떤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죠.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친밀감의 다 정도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그 걸림돌이 뭐겠어요. 남편의 교회사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권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목장에서 나누면 바람 안 피우고 안 때리고 술 안 마시면 살라고 했다. 갑자기 교회 와서 그걸 왜 그 말씀하시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뭐 나이트클럽에 가고 뭐 어떻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지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좋은 같은 세미나는 경주동국대에서 그 동시통역으로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그때가 2011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내는 돈만 170만 원이었어요. 숙박비 제외면.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부부관계를 더 돌아볼 텐데요. 자, 부부관계 핵심이 뭘까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외도 상담이 가장 외도 상담. 왜 힘들겠어요? 신뢰가 깨지니까. 그러면 존 바트만의 외도 상담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외도에서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 신뢰를 깬 배우자는 상대방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든 거 원하는 거. 그래서 어떤 남편들 와서 물어봐요. 남편 아내가 지나간 5년 동안 제 통장 내용을 다 줘야 돼요. 카드 명세서를 다 내네요. 그리고 제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겠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죠?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뢰를 회복해서 이 아내와 살기를 원하시면 하셔야 돼요. 네. 신뢰는 회복되는 게 과정이기 때문에 아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당신이 하셔야 될 100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좀 같은 한 연구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던 부부들의 예후가 훨씬 안 좋더라. 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존중이 중요하고 서로 보살펴야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 엄마 아빠는 몇 년까지 사이가 나쁘셨는데 그래서 저는 부부가 서로 보살피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살아가는 것만 봤어. 그러니까 각자 살아갔겠죠. 저도 각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서로 보살피고 보호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보살피고 있고 서로 보호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저희 부부는 지금 서로 믿으면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감사하죠. 자, 그러면 배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 같으면은 배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강하죠. 우리나라 말로 배반. 좀 강한데 번역을 저렇게 했더라고요. 네. 이런 계약을 깨는 거라면 그건 무엇이든지 배반이다. 성적 부정 이외의 배반도 외도만큼이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 성적 부정에 너무나 선명하니까 인식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과소평가될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깨는 거예요. 존 가트만이 부부를 보니까 존 가트만은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존 가트만이 내놓은 그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엄청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소변의 코티졸 농도를 가지고 그 부부의 이혼 확률을 예측해요. 아, 6개월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6개월 때 싸웠거든요. 그 아이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몸이 가요. 위협을 지각하고 코티졸이 나오는 게 소변. 그 농도를 가지고 그 부부 이혼을 예측한다니까요. 전 같은 말이 농도를 보면. 네. 그리고 가트만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 상담은 별로 안 하고요. 줄리 가트만이 부부 상담한 데이터 데코레이션을 가트만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자, 성적인 부족이 이렇다. 근데 가해자는 물론 심지어 피해자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적인 외도, 도박, 알코올 중독, 요새는 게임 중독, 이런 딱 부러지는 행동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 남편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만족하지 못한 채 끝없는 싸움만 계속하는지 사는 부부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우리 부부관계가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돈이 어디로 샜는지 모르는데 계속 돈이 나가면 통장에 돈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저 같으면 감정 통장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통장에 감정이 쌓여야 된다, 좋은 감정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했다, 멀어졌다, 더 이상 안 맞는다, 성격 차이다, 성격 당연히 차이나죠. 한 집에 T하고 T가 사는 집 잘 없어요. 대부분 T하고 F가 살아요. 그리고 한 집에 대부분 J하고 P가 살아요. 근데 사이 좋을 때는 천생연분이죠. J하고 P가 그렇잖아요. 사이 나쁠 때 보세요. J가 P를 견디겠어요? P가 J를 견디겠어요? 견디지? MBTI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자, 근데, 자, 그래서 배반으로 가는 10가지 방식. 부부관계를 깨는 2가지 요인은 크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부부가 지금 관계가 불편한 대목이 있다면, 그 대목이 과연 어디서 해당돼서 그런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만 찾아도 진짜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기만. 뭐가 기만이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한 욕구를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참다가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착한 남편, 뭐예요? 착한 남편? 표현하지 않는 남편, 불편함. 착한 아내 뭐예요?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는 아내의 유통기한은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10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만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배우자에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정서적 무게감을 동경하고 뭐 과거에 연애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비교한다든가 이걸 좀 나타나는 부정적 비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데 이성과 내 남편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머리 안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부부관계를 때는 요인이죠. 저도 나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시간하면 우리 남편한테 따라줬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 저희 남편 굉장히 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카페 투어를 그렇게 해요. 네, 커피 마시는 카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기 전에 가까운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남편이 공적이지 않으니까 그 시간은 내가 그냥 카페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카페 앉아 있을수록 어땠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이죠. 전 사이클 타고 싶고 트레킹도 하고 싶고 산티아고까지는 못 가도 올레길 가고 싶고 뭐 제주도 가면 한라산도 가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제주도 가 카페 투어. 제주도 가면 또 어디 무슨 거기 뭐야 이효리씨 부근에 무슨 카페 또 무슨 카페 뭐 어디 그러니까 전 대청호 부근에 카페를 가면 뭐 부근에 사람들이 그 사이클을 타고 지나가요. 카페 앉아 있으면 날씨 좋을 때 사이클 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카페 앉아서 침을 졸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과 정서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는 괜찮은데 안 채워질 때는 화가 나죠. 맨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집 앞에 한 번 남편은 제가 산책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반석동 사니까 산에서 우리 산책 한 번 하고 들어가면 안 돼. 저희 남편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석 달 전.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산책은 1, 4분기에 한 번 해야 돼요. 성경에 적혀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 맨날 있는데 성경에서 1, 4분기에 한 번 하라고 돼 있는지 어떻게 3개월 전에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청 안 하죠. 근데 쌓여있는 거 있죠. 네, 쌓여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조율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걸 같이 해줘. 계속 맨발 걷기 하러 같이 가죠. 내가 카페 가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하기로 했냐면 관계를 깨니까. 남편도 모르는 채로 관계를 방해하고 친밀감을 약화시키고 친밀감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깨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오픈하고 터뜨리고 소통하고 조율하고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참고 있는 한 진정한 친밀감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역할만 하지, 역할만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네.
일단 조건적 충돌. 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런 게 현실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더 괜찮은 안 나타날 때까지만 옆 곁에 있을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한다지만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닐 테고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도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통사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감기 걸려서. 직장에서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도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성적인 분류. 제가 같은 한 책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를 더워가지고 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희 남편이 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 청년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34세에서 54시면 지금보다 절대 쉬어요. 20분까지. 네, 그렇게 했었는데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하고 묵상을 나누면서 소그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냐면 소그룹 사역에 굉장히 비전이 있는 걸 알아요. 비전이 있고 자기 은혜가 자기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자매들하고 소그룹 사역을 했는데 그 자매들하고 소그룹 사역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몇 개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3개, 4개의 소그룹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서 커피를 이렇게 차를 샀는데 제가 앞에서 차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남편이 줄을 서 있었는데 어떤 자매하고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인사하는 소리가 감정이 확 상하면서 수치심이 확 몰려왔거든요. 그 감정은 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죠. 우리가 어쨌다고 그래도 안 통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겠죠. 그 불평감에 대해서. 당신이 감정적 경계 없이 자녀들을 대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사역할 수 있지만 아내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싸울 때마다 나왔겠죠. 왜? 기억에 자이가르닉 이펙트거든요.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넓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갖다 준 테이블을 잊어버리고 안 갖다 준 테이블만 기억하는 웨이트의 기억의 패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제를 시켜보니까 마친 과제는 잊어버리고 안 마친 과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가 계속 뭔가를 꺼내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 얘기 언제적 얘기일 때 또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왜 또 하냐면 기억에 잘 가는 기 때문에. 그거 듣고 싶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래, 당신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 하면 기억하고 싶어도 안 하나요? 그거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목장 모임 할 때 느끼잖아. 그거는 불쾌한 친밀감이 아니라 영적 친밀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쐐기를 박았겠죠. 그래서 그 워딩이 싸움할 때마다 나왔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이거는 설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존 같은 안에 최근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을 발견 비성적인 분류. 그래, 정의를 보자. 정의. 모든 학문의 출발은 정의와 개념에서 왔고 자, 보니까 배우자를 배반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 사람과 주고받는 신뢰가 배우자를 화나게 할 것 같으면 비성적인 불륜이라고 존 같은 많은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구에서는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책은 그대로 들고 이 최근작이거든요. 번역돼 나온 거. 그리고 싸우면서 당신 사과해. 당신이 한 건 비성적인 불륜이었어. 성희롱의 정의가 뭐예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이거든요. 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잖아요. 부모도 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같은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저 순수한 우정이 아닌 비성적인 불륜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배우자가 그 관계를 숨기는 거 숨기지 않았지. 저희 교회 수그룹이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서 믿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우정에 대해 말문을 열지 못하겠는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는가. 내가 정해놓은 관계가 무시당했는가.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설정한 단계가 이거 말하고 싶어요. 할 단계가 뭐냐면 당신이 소그룹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 때문에 그 소그룹을 스탑하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만 돼도 요청할 거예요.
그건 제 몫이죠. 제 몫 하나님에 대한 내 인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전 하나님 제가 요청했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매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만약에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로 위해서 만난다. 그 다음에 그 자매를 라이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뒷자리에 태운다. 소그룹 자매는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자매를 개인적으로 만약에 요청해서 뭐 물어보거나 해서 만날 일이 있으면 만약에 그래야 되면 사전에 메모락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역을 그만둔다. 네, 아직 다른 정보를 듣지. 그리고 저는 가끔 그 이후부터 내가 카톡도 봐요. 딱 그 목적으로. 내가 카톡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비번해서 카톡 보여주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한 번씩 카톡 봐요. 그거는 일단 지불해야 되겠다죠. 그럼요. 그거 보고 그냥 막 보여줘서 고마워. 그걸 어떡하고 아직까지 뭐 앞자리에서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거나 네, 저희 남편이 카페에 있는 걸 봤다거나 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지만 저희 집이 오랫동안 이 비성적인 불륜의 느낌이 저희 부부관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친밀감을 방해하는 관계를 깨고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러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10가지 중에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우리 20년을 넘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진정한 친밀감을 쌓는데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친구들 잠깐 쉬나요? 네. 네, 얼마나 쉴까요? 15분. 네, 제가 해주신 뭐라고요? 10분간 뒤에 관심 있으니까 드시면서 10분 뒤에 우리 오늘 연주가 있습니다. 오늘 멋진 연주를 보여주실 분들 먼저 하고 계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연주해 주실 우리 영웅부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웅 선생님은 신대신학교에서 공부하셨고요. 다른 관련적으로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여러 플롯을 안마하는 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화센터도 하시고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시고 그래서 아주 플롯을 안마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안마하고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들려주실 부분 꽃들도 잘 아시죠?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크게 효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말주문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초대 의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 꽃을 들으면 안 되겠대.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꽃들도인데요. 꽃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사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고 풀 선율로 이제 음악 멜로디로 연주하다 보니까 가사 한 부분 소개하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중간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는 건데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담은 찬양을 들으며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